풋 발동이 되면서 뉴욕 증시 기록적인 급등을 지난밤에 보였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밤에는 한때 4.5% 부근까지 급등했다가 4.3%로 하락하기도 했고요. 주식이나 채권이나 지금 자산시장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급반등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관세라는 불확실성 여전히 있기 때문에 시장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최진호 우리은행 W솔루션부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 세계가 우려하던 이제 상호 관세가 다시 90일 유예가 됐습니다. 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104%도 모자라서 125%까지 또 관세를 인상을 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도 미국산 제품의 관세 12시부터 또 발효할 예정이고 중국의 대응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중국은 일단 인터뷰에서 보신 것처럼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조를 천명을 했기 때문에 네. 쉽게 물러설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정책 대응으로 많이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나올 수 있는 정책들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보고 계시는 여러 가지 정책들, 그러니까 보복 관세를 추가로 부과를 한다든지 네. 또는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이제 히토류 이제 수출 제한. 히토류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 그 수출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약간은 조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한 가장 그렇게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미국의 관세 때문에 이제 중국의 수출 물량이 타격받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위화나 절하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방법들을 계속해서 이제 끌고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보복과 관련해서 미국 국채 매도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10년물 금리 변동폭이 확대된 점도 중국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중국이 전체 외환 보유, 그러니까 중국의 외환 보유가 안에서 미국 국채, 미국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20% 정도가 됐었는데요. 그게 한때는 25%까지 올라갔다가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즉 달러에 대한 포지션을 많이 낮추면서 이제 탈달러화를 중국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중국이 이제 미국 국채를 대량 매도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얘기도 이런 흐름에서 볼 때는 크게 이탈하지 않는 이제 그런 자연스러운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중국이 이제 미국 채권을 공격적으로 매도하다 보면은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이제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라든지 IB들이 이제 일종의 차익 거래라고 하죠. 이제 베이시스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현물 매수, 이제 선물 매도 이런 포지션을 잡고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9%, 3.92, 3.93까지 떨어졌다가 하루 만에 다시 올라갔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급격한 이제 가격 변동 때문에 이런 것들이 청산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가격을 다시 금리를 띄우는 이제 이런 쪽으로 반응을 했을 가능성,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중국이 국채를 실제로 매도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조금 이제 딜레이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네. 나중에 확인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유력한 가설 중에 하나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지금 실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국채나 위안화 흐름도 잘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에도 이제 외부 충격을 상쇄할 만한 정책 수단이 충분하다 이런 발언도 내놓고 있던데요. 작년부터 중국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부양책을 내놓고도 있고 중국은 경기 회복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중국의 경기가 계속해서 이제 하락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는 않겠죠. 네. 하지만 이제 경기를 부양한다는 그런 목표 자체가 과거에 이제 중국이 중진국으로서 한참 이제 성장률이 가장 높을 시점인 과거 이제 8%, 7%까지 여기까지 끌고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힘들다라는 것이 중론이고요. 네. 경제의 규모가 커져가게 되면은 성장률 자체는 둔화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제 경제학적인 그런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성장률 둔화를 막을 수는 없고 다만 이 둔화되는 폭을 조금 가장 천천히 가져가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성장률은 낮아지지만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의 발굴, 즉 고성장일 때는 제조업에 의한 성장이 어느 정도가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그 안정적인 성장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중심의 그리고 내수 중심의 이런 경제 구조의 체질 변화가 개선돼야 되는데 중국은 그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상당히 늦게 딜레이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경제의 체질 구조 변화를 위해서는 부채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채 문제의 해결과 경제 성장률을 부양하는 것
이 두 가지 목표는 상당히 이제 상충되는 이제 그러한 목표이기 때문에 중국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신 있는 이제 이러한 제스처를 밖으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안으로는 굉장히 조금 고심이 깊은 그런 환경이 계속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관세에 대한 트럼프 발언이 사실 계속해서 좀 바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강행에 대해서 미국을 위한 일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만 사실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줄곧 하향 조정됐고요. 일자리만 보더라도 2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이런 무서운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관세가 지금 유예되어 있는 상태지만 미국 경제에 앞으로 미칠 영향 어디까지 보십니까? 관세 정책이 네. 미국에도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확한 한 사실인 것 같고요. 네. 다만 저는 한 가지 계속해서 궁금점이 드는 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익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계속해서 의문이 들거든요. 네. 물론 표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역 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무역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공정한 무역이고 그런 것들을 관세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것을 기업이나 개인처럼 너무 단순하게 이제 판단을 한 거거든요. 국가 경제에서 무역 수지라고 하는 것은 경상 수지라고 하는 것은요. 국가 경제가 지출하는 총 지출과 다른 말로는 총 투자라고 하는데요. 총 지출과 총 저축의 차이로 정의가 됩니다. 결국 미국 경제는 본인들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보다 너무 많이 소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모자란 부분을 밖에서 수입을 해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무역 수지 적자가 눈에 거슬린다면 외국에게 관세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자국 국민들이 소비를 덜 하게 유도를 하고 네. 관세를 더 많이 걷어서 그러니까 관세가 아니죠. 그러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세금을. 재정을 정상화하는 이런 과정을 해야 되는데 자신들은 돌아보지 않고 지금 자꾸 화살을 바깥으로만 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이 보호무역주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저는 약간 불명확하고 경제적으로도 이게 합당하다라고 생각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들이 경제 성장률 저하라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이 내려가게 되면 물가 상승률도 내려가고 금리도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관세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일종의 세금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 측면에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 물가는 오히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은 내려가고 물가 상승률은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은 피부로 느끼는 체감 그 경제 성장률은 더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미국 국민에게 계속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런 차원에 있어서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도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분업 체계를 지금 흔들고 있는데 본인 뜻대로 될지 우려가 큰 상황이고요. 특히 관세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 자극 우려가 지금 커진 상황인데요. 최근에 굴스비 총재나 데일리 총재도 관세에 대한 인플레이션 우려를 언급하기도 했고 오늘 밤에는 이제 3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시장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이제 지난달보다 조금 더 안정이 되는 조금이라 봤자 0.1%에서 0.1%포인트에서 0.2%포인트 네. 정도인데요. 일단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2.6% 그리고 코어 그러니까 핵심 CPI 같은 경우는 3%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오른 수준은 아닌데요. 3월달 이게 데이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트럼프의 정책이 3월달부터 발효될 것을 대비를 해서 1월달, 2월달 연초에 기업들이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관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은 어떤 수입 물품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3개월치 정도는 확보를 하고 가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되는 3월달 CPI는 그렇게 확 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런 관세 정책이 계속되면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향후, 즉 하반기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물가 상승률을 주목을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관세 정책이 그때까지 완화가 되지 않는다면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결코 간과할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관세 때문에 시장이 어지러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경제 지표도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물가는 오르고 성장률이 하향이 된다면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질 텐데 어느 정도로 내다보고 계십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네. 스태그플레이션이라 하면 경기가 위축을 하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고 물가 상승률이 높은 그런 상황인데요. 경기 침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이제 2개 분기 정도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때를 네.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분명히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연준이라든지 시장에서 전망하는 바는 한 1% 후반대, 1.7에서 1.8%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지만 어쨌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물가 상승률은 관세 때문에 올라가는 이제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스러운 상당히 스태그플레이션틱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과 상당히 유사한 현상이 지속이 된다면 미국 자산 시장 입장에서는 네. 좋을 수 있는 자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성장성을 먹고 사는 주식이라고 하는 자산은 성장률이 둔화가 되기 때문에 주식이 조금 불마켓으로 가기가 힘들 것이고요. 물가 자체가 높다 보면 금리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역시 금리 하락에 베팅하는 그런 수요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면은 채권 시장도 괜찮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는 아마 현금성 자산이 또는 이제 초단기 채권이라든지 이제 이런 자산들이 가장 각광을 받을 것 같고요. 결국 키는 지금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트럼프 입에 달려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어느 정도 그 관세 정책을 수위를 조절해서 가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키가 당분간은 정치 요인에 달려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수위 조절이 중요하다. 일단 증시에는 뭐 상호관세 유예라는 트럼프 풋이 나와줬고 그래도 이제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파월 풋이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물가가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많이 경험을 해봤었죠. 2008년 금융위기도 그랬고 코로나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에는 사실 경제학적으로 엄밀하게 보면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수요가 먼저 충격을 받아서 경기가 위축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공급 쪽이 충격을 받아서 경기가 위축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대부분에 겪었던 그런 경기 침체의 유형은 수요 위축입니다. 사람이 갑자기 민간들이 돈을 안 쓰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기 위축이거든요. 네. 그럴 때에는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서 유효수요를 창출한다라고 하는 이론이 억셉터블한 거죠. 하지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무역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세금이라고 하는 관세로 하는 것이 미국의 기업을 먼저 타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 이것이 경기 충격을 유발하게 되는 경우에는 경기가 위축됨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상승하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공급 충격이 가져오는 경기 충격이 그렇게 흔한 경험은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면 네. 예전에 7, 80년대에 오일 쇼크가 왔을 때 또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갑자기 생산 시설이 모두 다 이제 파괴됐을 때 공급량이 확 줄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현상들이 관세로 인해서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경기가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높은 상황이라면 과연 연준은 경기를 떠받치는데 우선시할 것이냐 아니면 이 물가를 잡는 데 우선시할 것이냐 이 네.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앙은행의 제1 목표는 어느 국가든지 공통적으로 인플레이션 안정이 제1순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목표가 상충하는 경우에는 물가 안정에 조금 더 힘을 줄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렇다 보면 과거처럼 우리가 경기 위축이 왔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왔다고 해서 트럼프 풋을 기대했던 이런 로직들이 이번에는 잘 작용을 할 수가 없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시장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지수도 많이 밀렸지만 미증시가 급격한 하락세를 보여줬었습니다. 간밤에 유해 소식과 함께 기록적인 반등이 나왔고 나스닥 지수 자체만으로 12% 급등, 엔비디아도 19%, 테슬라도 22% 폭등이 좀 나왔는데 어제의 반등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방송 오기 전에 이제 지인들이 이제 네. 물어봤는데 네. 농담조로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주식시장도 다 이제 코인처럼 돼버렸다라는 그런 얘기를 변동이 하는데 너무 크니까. 맞습니다. 네. 어제의 조정은 어떤 이제 실적에 따른 조정이라기보다는 어쨌든 트럼프의 입에 의해서 움직였던 그런 시장이고요. 그리고 낙폭을 이제 돌렸다는 측면에서 기술적 조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맞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기술적 조정에 그치지 않고 이제 지속적인 상승 추세로 다시 회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업들이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성장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성장성에 관련된 함수이거든요. 금리가 아무리 높더라도 성장성이 그보다 높다라고 한다면 주식의 가격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상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관세라고 하는 것이 오늘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이것이 폐지가 된 것이 아니고 90일 유예가 된 것이죠. 네. 그리고 트럼프가 또 어떤 관세 정책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관세 정책으로 가지고 시장을 흔들었다가 다시 또 유예하고 하는 이러한 시장 피로도를 높이는 정책을 계속해서 가져간다면 네. 결국에는 주식에 대한 각각 주가에 대한 실적 전망치라는 것을 상향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향 성장성과 관련된 지표들이 상당히 막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추세적인 상승으로 복귀한다고 이제 기대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예. 네, 관세를 지금 없애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유예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라고 바라보신 것 같고요. 최근 이렇게 미증시가 조정을 겪으면서 글로벌 자금이죠. 유동성이 비미국 지역으로 좀 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최근에는 또 미국 국채 금리가 변동성을 보이면서 독일이라든지 일본의 채권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뿐만이 아니라 채권과 같은 자산 시장에서도 비미국에 우리가 조금 더 중점을 둬야 할까요? 예, 올해 나타났던 주식시장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최근 한 일주일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네. 미국보다 이제 비미국들의 주가 지수가 성적표가 괜찮았다라는 네네. 것이죠. 물론 최근 일주일 동안에는 그것을 다 되돌리면서 미국 뭐 이외 국가 할 것 없이 다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트럼프의 말에 의해서 시장 자체가 꺾이는 이런 현상들이 미국 자산, 그러니까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도를 조금씩 저하시키고 있다라는 것에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금융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과 네. 신뢰도가 낮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확실성이 조금 더 높은 불확실성을 회피할 수 있는 자산들로 자금들이 이동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자산들이 이제 달러보다 달러의 이제 카운터파트 통화로 많이 쓰이는 유로화 표시 자산 또는 이제 엔화 표시 자산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엔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의 정책 금리도 하나의 이슈가 있죠. 기준금리를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지금 인상을 해나가는 이제 그런 사이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엔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세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엔화 표시 자산인 대표적인 이제 채권 같은 쪽으로 금리가 자금이 몰리는 그런 수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로존의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이제 독일 국채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독일 국채도 연초 대비해서 이제 독일의 어떤 공격적인 이제 재정 완화 이런 기대감 때문에 독일의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독일 국채에 대한 채권 가격 메리트가 많이 높아진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 채권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그런 것들도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며칠 전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일본과 함께 우리나라와 같이 이런 동맹국들이 먼저 그 관세 협상에 나서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협상이 있더라도 관세가 아예 뭐 제로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고 관세 영향에 따른 이런 산업별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조금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상품 자체가 수출한 네. 상품 자체가 미국 시장에서 절대적으로 매력이 있는 경우라면 그 타격은 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수출 비중이 낮은 그런 산업들의 품목은 상대적으로 괜찮을 수가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좀 피해가 예상되는 이제 그런 우리 산업들은 자동차, 해상 운송, 2차 전지 등을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미국 수출 비중 자체가 높습니다. 절반 정도가 미국 수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해상 운송 같은 경우에는 관세 정책 이외에도 중국 선박이 이제 입항하는 것에 대해서 입항료를 매기겠다. 그 금액이 약 100만 불에서 300만 불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율세가 아니고 정액세입니다. 정액세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는 그런 수준이고요. 국내 수출업체들이 중국 선사에 대한 그런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수출 산업의 전반적인 부정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해상 운송 산업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적을 때에는 뭐 한 30%대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한 47%대까지 미국 수출 비중이 지금 올라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 배터리를 만드는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미국 내에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런 배터리들은 자동차 자체도 지금 미국의 가격 수요 위축이 지금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2차 전지도 좀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면에 그렇다면 이런 관세 전쟁에서 조금 살아남을 수 있는 국내 산업들이 뭐가 있느냐라는 걸 보시게 되면 음식료나 의약품 정도를 네.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품 자체가 조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이고요. 최근에 뭐 뉴욕 갔다 오신 분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한식당이 그렇게 많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K푸드의 인기가 그만큼 네. 많아져서 김이라든지 이런 한국 음식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진율이 국내 업체들이 기술 경쟁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높은 관세를 부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이익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시장의 이제 의견입니다. 네, 2차 전지랑 자동차는 관세 영향을 당연히 받겠지만 음식료라든지 의약품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관세에 이어서 국내에는 정치적인 변수까지 겹치면서 한은과 OECD는 한국 경제 성장률을 이미 하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관세에 따른 성장률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까지 보십니까? 예, 충분히 열려 있다고 네. 보고 있고요. 관세에 대한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제 경제 성장률 중에서 수출 기여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출이 둔화가 된다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좋게 바라보기가 힘든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한국의 이제 성장률 자체가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아마 1.5% 정도로 보고 있고 네. 많은 회사들이 1% 초반까지 낮췄는데 이 관세 정책이 또 무분별하게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부 공격적인 회사들은 1% 이하, 뭐 0.7에서 0.8% 정도까지 성장률을 많이 내려놓은 이제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세 정책이 계속 시장을 뒤흔드는 이런 피로도가 높은 장세가 계속된다면 한국의 성장률 전망이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최악을 대비해서 역시 한국은행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이런 성장률 하락과 대비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런 것들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장률 전망 같은 경우는 어둡지만 어쨌든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를 해주셨고요. 최근에 달러 가치는 하락하는 반면에 원화는 지속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 수준까지 오르기도 했다 분석이 나오고 환율 1,500원 얘기도 지금 나오는데 환율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제 종가가 이미 1,480원 네. 중반을 넘어섰기 때문에 네. 뭐 그 정도 레벨이면은 기술적으로 1,500원을 충분히 터치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어제까지의 이제 이론이었는데요. 오늘 그 야간장에서, 그러니까 어제 야간장에서 한 20원 정도 레벨을 낮췄고요. 지금 또 오늘 이제 방송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서울 한시에서 또 레벨이 10원 정도 낮아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급한 불은 껐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 트럼프의 입 때문에 자꾸 환율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현상이 누구나 다 피로도를 많이 높게 느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레벨이 크게 낮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언제든지 이 관세 정책이 불거지면 다시 1,480원 치는 것은 또 시간 문제일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기술적으로 1,500원 얘기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글로벌리 달러가 강세냐라고 하는 것은 또 약간의 이제 별개로 봐야 되는데요. 네. 트럼프가 관세 정책으로 시장을 막 뒤흔드는 이런 과정에서도 최근 일주일 동안 사실 달러 지수의 변동폭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달러 지수 안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유로화 그리고 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엔화가 상대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달러 지수의 움직임을 좀 컨트롤을 했던 건데요. 원래는 달러 지수가 이렇게 컨트롤이 되게 되면 원달러 환율도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달러 지수가 내려갈 때는 원달러 환율이 크게 레벨을 낮추지 못하다가 달러 지수가 올라가려고 하는 시점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원화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인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원화에 대한 디스카운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국의 수출의 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또한 계속되고 있는 이런 정치적 리스크 이러한 요인들이 계속 원달러 환율의 바닥을 받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바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4월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는데 최상목 부총리가 10조 추경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여전히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이 있고 내수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한은의 결정이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 중앙은행이 네. 기준금리 인하를 하려면 가장 편안한 환경은 대외 환경이 편안하고 국내 펀더멘탈이 안 좋을 때입니다. 이럴 네. 경우에는 정말 쉽게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국내 펀더멘탈이 안 좋은 것은 맞지만 대외 환경은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그런 그쵸, 상황인 네. 것이죠.
특히나 한국은행에서 이제 전망을 했던 지난번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간접적으로 어필을 하긴 네. 했습니다만 환율이 작년 연말 대비해서 한 10% 정도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이 0.2% 정도, 0.2%포인트 정도 된다라고 하면서 이 환율의 물가 상승률 전가율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 깊게 그 속내를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작년 말 종가 대비해서 원달러 환율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대외 환경 자체도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이번 4월 달에 당장 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결을 유지하되 다만 국내 펀더멘털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추가 인하 가능성은 계속 열어놓는 이런 이제 비둘기적 동결을 아마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대외 환경이 조금 안정이 되어야지만 국내 그 한국은행도 정책적인 대응을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외 요인을 좀 유심히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경제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려야겠지만 지금 환율이 높아서 인하 결정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비둘기적 동결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최진호 우리은행 WM솔루션부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